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5월 8일이니까 이제 총선이 끝난 지도 얼추 한 달이 돼가는데, 네. 그죠? 그래도 이걸 함부로 좀 짚긴 짚어야 돼서 오늘 좀 총정리차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의당 얘기입니다. 네. 선거 때는 이제 녹색당과 합쳐서 녹색정의당이었고 다시 이제 또 분류가 되긴 했죠. 아무튼 선거 결과를 보면은 한 석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원외 정당이 됐는데, 자, 그 한번 좀 총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총평부터 한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뭐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선거 구도가 심판 선거 이제 그 바람이 이제 아주 강하게 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심판 선거는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더 그렇게 따지면 더 결정적인 요인은 이제 정의당이죠. 그 이제 그 합당하기 전에 정의당에 지금 최근 한 그 10여 년 가까운 그 상황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2016년 이후로는 특히나 정의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좀 낮았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지속적으로 낮았고, 그래서 심판 선거라고 하는 구도를 정의당이 돌파할 만한 자생력이 없었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전략적인 어떤 실패 또 거기는 이제 좀 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심판 구도가 워낙 강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좀 어떤 그 낙승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네. 그리고 또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면 정의당도 이제 더불어서 선전을 했고, 네. 민주당이 부진하면 정의당도 더불어 부진했던 게 하나의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쭉 그렇게 나타났죠. 사실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요번 같은 경우는 어찌 본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압승을 했다면 정의당도 이전 패턴에 따르면 상당한 선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번이 완전히 거기 깨져버렸다, 패턴이. 네. 이게 지금 특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외 정당이 됐죠. 그렇죠. 네. 요거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일단 혹시 그 선거제 개편이 있었잖아요. 네. 혹시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제도가 크게 그 진보 정당들에게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 변화가 두 번 있었죠. 하나는 정당 투표제가 생겼죠. 1인 2표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지역구에 투표한 그 투표율 중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합산해가지고. 네, 합산해서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했었는데, 이거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정당 투표를 별도로 하게 됐죠, 저희가. 그래서 지역구 후보 한 번 찍고 정당 한 번 찍고. 네, 네, 이제 1인 2표를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게 됐죠, 그 총선에서. 근데 당시에 벌써 이미 경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당에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 진보 정당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판단이 당시에 있었던가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게 진보 정당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체로 보면 야권의 이제 민주당 계열, 진보 쪽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큰 정당을 찍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는 내가 이제 약간 소신 투표를 해서 이제 정당을 보고 이제 투표를 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처음부터 있었고, 이제 이걸 보통은 분할 투표라든지 전략적 투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플릿 보팅이 뭐냐면 두 개를 나눠준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한 당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좀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득표를 정당에서 많이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비례대표에서만 의석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면, 그렇게 당선된 비례대표들이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 차근 전략을 당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공중에 이제 뜬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지역적인 어떤 기반이 없는 그런 국회의원이 없는 이제 당이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세대적 교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가 그 정당에게 있다. 이런 비판을 이제 이런 지적들을 요구들을 처음부터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10여 년 이상 사실은 정당 내부에서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연동형 제도를 2020년에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면 10%만 득표해도 뭐 30석
될 것 같고 그보다 적게 득표해도 뭐 15석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런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판단도 했던 것 같고 당시에 실제로 비례대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좀 과열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10석 이상 15석까지는 최소한 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더니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고 네, 결과적으로 뭐 이런 표현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너무 여유 있게 공천했다 당시에 2020년에 결과적으로는 의석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앞부분에 이제 간 후보들이 사실상 이제 진보 정당을 대표하게 되었는데 과연 기존의 이제 진보 정당의 정체성이라든지 그 대표성에 맞는 그런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줬느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지지층들이 흩어져 버린 거죠. 결집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좀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적 원인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진 상태가 좀 아까도 이제 잠깐 이어졌다고 이제 뭔가 해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요인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정의당 내부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저는 가장 좀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은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진보 정당이 약간 성공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표현 하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진보 정당의 어젠다들이 많이 주류 정치권으로 들어왔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에. 2004년부터 해서 20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복지에서의 어떤 과감한 진전, 예를 들면 무상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문재인 케어에서 대폭 이렇게 의료복지를 확대한다든지 또 노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주류 정당들은 사실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했는데 네. 이런 아젠다들이 들어왔고 예를 들면 특히나 무상급식 같은 이슈는 아주 대표적이죠. 그 당시에 진보 정당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지방선거에서 이제 가장 큰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요인이 됐는데 그 이유로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아마 노회찬 의원도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의제는 진보 정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그걸 실행하는 그런 뭐 분업 체계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의제화를 진보 의제를 의제화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보 정당의 역할이 거기에 고착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제는 제안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만한 역량을 뭐 굳이 진보 정당에게 줄 필요가 별로 없다든지 또 특히나 이게 이제 유권자 지지층에서도 나타나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렇게 쭉 조사된 것들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정당의 지지층이 거의 합쳐집니다. 네, 두 개가 결합해요. 그러니까 2004년 정도에만 봐도 이렇게 진보 보수 그 상황에서 이제 진보 정당의 어떤 이면적 스펙트럼이 별도로 이렇게 분명했거든요. 근데 2010년 중반 때 초중반부터는 쭉 지난 10년 동안은 이 두 유권자층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굳이 진보 정당을 별도로 이렇게 지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놓고 본 다음에 결국은 어떤 진보적 가치의 문제 여기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보적 가치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진보 정당이 그 가치를 실현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독자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저는 20년 동안 좀 실험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진보 정당 내부에서 그럴 만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인데 항상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민주당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왜 유권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가느냐? 라는 비판이 있고 이른바 국힘 이중대 아니냐라는 주장이 비판이 네. 나오죠. 네.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 이중대 저쪽 이중대론에 이제 항상 시달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칙론을 고수하면은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타협을 하게 되면은 당내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한 10년 전쯤부터는 이 고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과의
전략적인 연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녹색정의당처럼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선거 때만 그 잠깐 선거 연합을 하지 말고 아예 국회 내에서 뭐 정당은 다르지만 일종의 당내당 노선처럼 같이 움직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네.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게 예. 독자 정당의 길을 걷지 말고 네. 하나의 어떤 진보 정파로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 하나의 정파로 기능하는 게 어떤 이런 주장이 있긴 그런 있었죠. 주장이 있었고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이 됐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갈 수 없다라고 하니 이제 독자파의 의견이 상당히 강했던 거고 그러면은 독자파의 의견이 상당히 강했으면은 그럴 만한 새로운 정치적인 전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없었어요.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지 기반이 계속해서 와해되는 거죠. 와해돼서 조금씩 민주당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의당의 지지 기반 자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굉장히 모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총선 이후에 그 조사된 걸 보면 정의당의 지지자들과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에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일부에서는 정의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중도에 가까운 조사들도 상당히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오랫동안 진보 정당으로서의 독자 노선을 쭉 해왔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답변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정의당 계열 정당의 역대 선거 성적표를 보면 최대 성적표는 통진당 시절에 13석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지역구 당선자까지 포함한 13석이었는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12석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단순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때는 통진당의 지역구 이제 그 당선자도 있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양만 놓고 보면 얼추 비슷한데 네. 그러면 그때 통진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죠.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성격이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통진당을 지지했던 그 지지 세력들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권자층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 이게 풀려야 되는 수수께끼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로 돌아섰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층은 어떤 성격으로 그러니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새롭게 돌출된 지지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지지층이 계속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지지층이냐는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요. 약간 국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았으면 네. 예를 들면 심판 선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판 구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높았으면 아마 조국혁신당이 별도로 이렇게 자기 포지션을 갖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신 분들이 왜 저렇게 잘 싸우지 못하느냐, 그다음에 왜 저렇게 당 대표의 어떤 거취를 가지고 이렇게 당내에서 논란이 많느냐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견인하거나 혹은 아니면 민주당과 경쟁하거나 하는 야권에서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아마 이분들이 과거에 그 정의당을 대안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정의당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신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그러면 지금 조국혁신당을 제3지대의 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성격 규정이 일단 좀 먼저 돼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서 흔히 제3지대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어떤 그 유권자층 여기에 기반한 어떤 영역이고 여기에 기반한 정당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의 지지 기반을 놓고 보면 그렇게 보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네, 제3지대의 정당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치적 국면으로 보면은 그 국민의당 네. 하고 이제 좀 더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진보 정당보다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지금 어떤 뭐 진보 정당처럼 이념적 그 스펙트럼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의 어떤 그 지지라든지 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죠. 국민의당과 비슷하다. 네, 네, 상당히 국민의당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 뭐 경쟁자로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진보 정당은 사실 민주당의 경쟁자는 아니죠. 예, 별도의 어떤 그 정치적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젠다상에서 보더라도
진보 정당이라고 보려면은 뭐 노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최근에는 기후라든지 이런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또 그 아젠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시민사회 세력이라든지 또 노동계라든지 이런 쪽과 이제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주로 윤 정부 심판론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었던 진보 정당 계열의 제3지대라고 보기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 좀 교통 다시 이제 그 정의당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진보 정당에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좀 풀고자 해서 질문을 더 드리는 건데요. 네. 아까 이제 진보의 가치를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 성평등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가 이 화두, 이 담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 여기서 뭔가 교집합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영역이 축소됐던 부분들이 있느냐. 네. 그래서 한 사례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이 정의당이 기존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제 또 조국 그 수사.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당내 정치인이 조문을 갔다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또 비판을 받기도 했고 네. 또 그 뭐 또 지지한다라고 이제 입장을 뭐 냈다가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정치가 아니라 운동의 영역이라면 그런 논란들이 충분히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아주 강하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정치적인 국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정치인들 간의 개인적인 친소 관계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한 정치인이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행위를 할 때 그게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 정당의 소속으로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자기 개인의 입장들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인정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제로 정치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략적이나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 과거 노동의제 이걸 노동 문제라고 하지 말고 이제 전통적 사회과학 개념이 계급 문제로 한번 치환을 시켜서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도 맞아. 라고 하는 일단 동의는 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꺼번에 실현될 수는 없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밟아가야 돼. 방법론에서의 차이. 그래서 현실적 선택을 했던 이런 접근법이었다면 성평등 문제를 가지면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민주당도 미온적이잖아요. 한 발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여기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까 제가 교집합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을 바치고 있는 유권자층에 있어서의 어떤 이념적 지형의 문제 이것들이 뭔가 더 좁아지고 그것이 결국 정의당의 어떤 이런 부담으로 결국 고스란히 그러니까 연결이 됐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지금 민주당 안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실제로 아마 이거는 좀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의당에서 이 아젠다를 가지고 왜 민주당이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을 온전히 감당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이 법안을 하고 싶은데 이 내용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받게 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손해 그다음에 이것이 선거 쟁점화 됐을 경우에 갖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임태훈 군 인권센터를 시민사회에서 추천을 했죠. 민주당이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까놓고 해서 그 거부권 사유가 성소수자 문제 아니었습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되지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니 개별 의원한테 물어보면 찬성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그런 어떤 그 요구 그런 의제를 받아 안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진보 의제를 받아가지고 자기 것화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안 했느냐? 개별 의원들의 어떤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력을 좌우했던 게 이게 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봤다라는 거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는 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에 걸쳐 있는 유권자층에 있어서 이념적 지형이 이념적 지형에 뭐라고 할까요? 이 과거 계급 문제와는 다른 한계 내지 좁음 이게 작동한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제가 드리는 질문.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그 의제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의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당내당 전략으로 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제 자체를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실행력을 훨씬 더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의제를 들어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거를 해가지고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느냐 실제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만든 거죠. 민주당에 있어서는.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본 거죠. 네, 민주당은 그거를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줬을 때 그게 그 표가 우리한테 올 거냐. 아니면은 반대하는 표는 아주 세게 빠져나가고 찬성하는 표는 누구한테 갈 거냐라고 하는데 그 찬성하는 표가 우리 당이 아닌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정치권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거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민주당이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양쪽이 다 별로 답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이제 좀 시야를 확대하면 그 정의당을 서구식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으로 만약에 그 규정을 한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이 부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세계사적 흐름도 여기서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계사적 흐름도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한국이 훨씬 더 열악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장 예를 들면 그 사회민주당 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표현하면 거기에 가장 큰 지지 기반이 되는 것은 역시 노조예요, 노조. 그렇죠. 네, 노동이 가장 이제 큰 지지 기반이 되는데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 사회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노조 조직률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노조가 이렇게 과거처럼 계급 정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률이 애초에 아주 낮은 편이고요. 애초에 아주 낮은 편이고 10% 안팎에서 왔다 갔다 네, 했어요.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가 이제 20% 정도 갔을 때인데 사실은 그때가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좀 더 지지율이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20% 안팎에서 다시 10%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지지 기반 자체가 굉장히 작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진보정당 특히 이제 정의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왜 진보정당의 실험이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공론화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당내 정파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사실 그렇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대론, 국힘 이중대론이나 민주당 이중대론, 그다음에 이제 왜 비전은 제시할 수 있는데 의제화는 할 수 있는데 실행력이 좀 약한가? 그다음에 당에 이제 그 어떤 독자 노선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또 비례대표들을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항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됐던 게 당내 정파주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20년 동안 진보정당이 끝날 때까지도 저는 해결을 좀 못했다고 봐요. 그 처음에는 진보정당 내부에서의 정파주의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경쟁이다라고 하는 노선을 견지했었는데 그 부분이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당이 분열되거나 또 이제 또 당내에서 의사결정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거기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그 대중정당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끝까지 갖고 있지 못했죠. 네. 제가 도식적이기 때문에
도식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잠깐 이야기 속에 나온 게 지금 다수의 어떤 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진보 정당에 대한 관은 보완제로 바라본다.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민주당을 축으로 놓고 민주당의 보완제로서 진보 정당, 정의당 계열의 이전 정당을 쭉 바라보고 있는데 보완의 역할과 보완의 내용, 보완의 기능에 대한 관점 변화가 좀 있었던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전에는 자, 그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진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보 정당 계열이 좀 더 어떤 진보적인 의제를 던지면 민주당이 그것을 실천에 들어가 이런 어떤 관계로 설정을 했다면 네. 그래서 어떤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와서는 그게 대정권 관계에서 진보 정당을 어떻게 보완제 역할을 할 것인가로 좁혀져 버렸다라는 거죠. 네. 좁혀져 버렸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계사적으로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약화되는 흐름이 반영이 된 결과일 수도 있고 그죠? 진보가 약화됐다기보다는 보수가 우경화된 측면이 그렇죠. 상당히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완제로서 그러니까 요구하는 역할이 더 좁혀져 버린 부분, 네. 정치적인 측면으로만 좁혀져 버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중대론이 더 이제 높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게 부정적 평가로 더 이제 그 쏠렸던.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조금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만약에 이동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80년대 민주화 이후에 그 다음에 한 20년 정도의 시간으로 보면은 그때까지는 우리 사회가 조금 진보 쪽으로 많이 조금 더 진보적인 사회로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진보 정당의 역할이 있죠. 근데 그거를 견인하고 또 그 위치를 점점 더 확보해 나가고 넓혀 나가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우리 사회에서 약간 보수화 경향이 나타났어요. 특히 그렇죠. 이제 맞아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뉴라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뭐 포퓰리즘 이 이제 거의 가세해가지고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보수 우경화의 조짐이 2010년대 이후로 나타나니까 예를 들면 사회가 우경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보면은 진보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그 표를 나눠줄 만한 여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스펙트럼 정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사회 전체가 진보보다는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으면 당연히 진보 정당의 그 포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 진보 정당이 어떻게 이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적인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2010년대 이후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중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어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구도상. 근데 거기서 그 해결책을 결국은 10년 동안 뭐 노력을 했겠지만 결국은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과거에는 어떤 선도부대의 역할을 인정을 한 반면에 최근에 와서는 지원부대의 역할을 요구하는. 네. 상당히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비유로라도 먹고 살아야죠. 네. 그렇게 좀 변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원외 정당이 됐는데 그럼 다음 총선 때까지 4년 동안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보 정당의 미래가 좀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선으로 따지면은 4년이 남았지만 사실은 진보 의제들이 잘 이야기될 수 있는 거는 저는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특히나 이번에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에 보시면 진보정당 그 기초의원 출신이 이렇게 총선에서 선전한 사례도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그 과거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구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보정당들이 튼튼한 기초 체력을 키우려면 지방선거에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진보적인 아젠다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해보고 제안하고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앞으로 아마 좀 더 요구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제 잘 치러내면 그다음 총선도 좀 다시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진보정당이 우선 있어야 되는 곳은 거리, 저작거리지. 의사당은 그 다음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꼭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이관우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